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보이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출국한 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는데 수사당국은 신원이 확인되면 송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나타냈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 제의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SK텔레콤이 데이터 사용량별로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고 나서 실제 고객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고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도 불면서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쫓기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늘 중으로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추정 인물이 잡혔다는 소식은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의 트위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수도인 포드리고차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권 대표와 해당 인물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검거했습니다. 또 당시 대한민국이 아닌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위조 여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 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국가 몬테네그로 정부하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 정부로부터 저희가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속해서 발행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권 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싱가포르를 빠져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검찰은 지난달에 세르비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과 FBI는 최근 몇 주 동안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을 신문했고 싱가포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오늘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지문 분석 결과를 통해 권 씨로 확인되면 송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일부러 탈당한 민 의원과 입법을 밀어붙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권한 침해를 근거로 검수완박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법권 침해를 인정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 대목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일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긴 했지만 국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헌재가 개입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법 자체가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판관 4명과 발을 맞췄습니다.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을 했습니다만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이러한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스로의 기능을 오히려 방기하고 오늘 비겁한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과반인 재판관 5명이 애초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은 입법 11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바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둔 상황입니다. YTN9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서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장기간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은 과반수 의석으로 법안을 가결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반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 위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까지 거치며 처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수요량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일부 반영돼 쌀 재배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의무 매입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의 입법 폭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정부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 것이고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 통과를 위한 국회 3분의 2 동의는 얻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해 여야의 추가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호법 등 복지위에서 올라온 6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됐습니다. 야당 단독 상정과 본회의 처리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는 쟁점 법안들로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70분 뒤 대통령실이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산업계나 민생에 악영향이 큰지 크게 3가지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세금을 특정 계층에게 몰아쓰고 농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민생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선 농림부와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을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방송법과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등도 줄줄이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는 5월부터 5G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중간요금제 4종을 신설해 출시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사들에게 100기가 이하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를 줄이라고 요구한 결과인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24기가 이하와 110기가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2가지만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이 중간에 37, 54, 74, 99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4개 구간이 새로 출시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달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100기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은 최대 7,000원의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 11종도 신설해 6월 1일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4만 원대 신규 요금제 3종은 이달 30일에 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민간 통신기업의 요금제를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실험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의 요금 사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예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제가 다양해졌지만 더 저렴해지진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한 반쪽 요금제에 불과하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데이터 1기가당 더 높은 단가를 내는 부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KT와 LG U+도 고객 이용 패턴과 눈높이를 감안해 조만간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신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도 또 농업용수도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고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물 대신 풀만 무성하고 댐 건설로 수몰됐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복호의 저수율은 18%로 1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900mm입니다. 평년의 64% 수준으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광역상수원 주암댐도 저수율이 10%대를 기록하면서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톤씩 지금 현재 취소하여 상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모처럼 내린 천금 같은 단비에 바짝 마른 땅이 오랜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메말랐던 마늘밭이며 양파밭이 비로 흠뻑 젖어서 좋고 황금 같은 비가 와서 좀 늦었지만 상추도 옮겨 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이 20m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모내기철을 앞두고 물 관리가 중요한 벼농사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내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깨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말라갖고 심어놔도 말라갖고 죽지요. 물 공급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 전략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과거 정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판단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대리보상을 했다는 취지로 밝혔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입장하고 계십니다. 직접 제3자 변제 방안 설득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정책을 펴왔다며 특히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사실일까?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됐던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논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부처 장관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민관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65년 일본 정부가 불법성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건 도의적 차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75년 보상 대상에 부상자나 생존자 등이 빠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징용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018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2007년 당시 추가 보상의 법적 성격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주말인 내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일제 강제동원해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겠다면서도 모든 차선을 점거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전국 민중행동을 비롯한 196개 단체는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과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2시 농민들이 영풍문고 앞에서 2시 반에는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각각 별도 집회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모두 모여 마무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민주노총만 18,000명, 전체 3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농민, 빈민 등 해서 전 민중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결의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공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차로를 점검해 통행을 방해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있어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주최 추산 10,000명 규모로 열리는 등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있지만 형사 입건될 만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도 또 해외 국적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한국인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정 씨의 범행을 돕거나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는 조력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월명동 수련원으로 경찰 버스 등이 들어갑니다. 근처에 있는 JMS 세계 선교본부에서는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담은 상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물품 압수해 오신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수사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한 경찰과 검찰은 이곳 수련원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총재는 이미 외국인 신도 2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 이와 별도로 한국인 신도 3명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정 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교단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 씨의 범행을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JMS 2인자로 꼽히는 정모 씨의 자택까지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적인 성상납에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를 했던 JMS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바랍니다. 정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릴 재판에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 대법원이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꿨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씨. A씨 아내는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A씨의 아내는 물론 A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를 넓혔습니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게 된 A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고 A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자녀도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해 종국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판례로 인해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연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가 오늘로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 씨 변호인단은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인데도 소환 일정이 기사화되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며 조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수 정동원 군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6살 정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군은 어제 새벽 0시 10분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지만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 찬바람과 함께 어제 오후부터 우리나라에는 올봄 첫 황사가 유입됐는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황사에 뒤덮여서 공기가 무척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보다 6배에서 7배가량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근길 황사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내륙 곳곳으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해안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8.4도, 대전은 7.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은 18도, 광주와 부산은 16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주말 동안에 산행 가시는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는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헌법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 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에 각하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 사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뒤 해외로 도피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쯤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권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을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권 대표와 붙잡힌 인물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거한 뒤 우리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권도영 대표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국내 송환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해서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하지만 이때부터 권 대표가 만든 루나코인은 대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10만 원대였던 루나코인 가격은 불과 보름 만에 1원이 돼 5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몸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까지의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와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의 추방을 결정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신속히 권 대표를 체포해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변수를 넘어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루나와 테라의 수익 구조가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핵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를 시험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한은 순항미사일 핵탄두 폭발 모의 실험을 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핵탄두는 고도 600m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제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과 또 다음 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취재가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31일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 착수가 수월한 주택 건축 분야를 택하는 기업이 많은데 현지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중견 건설사가 미국 LA 한인타운에 만든 252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평균 월 임대료는 방 1개짜리와 방 2개짜리가 각각 410만 원과 620만 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비어있는 방을 모두 채울 때까지 9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빠른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100여 건의 방문 예약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단기간 목표로 임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미국에서 땅을 사서 공사를 마친 뒤 임대까지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와 비교하면 1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대부분 감리단에 맡기는 국내와 달리 시청 공무원이 직접 나와 검측을 진행하는 등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걸리는 공사가 3년 이렇게 걸리게 되는 시청 검측관이 전기 콘센트 그리고 수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중견 건설사가 사들인 땅이 있습니다. 70세대 임대주택 건축을 계획 중인데 건설사 측은 해외 시장 학습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한 곳은 지난 2019년 LA 다저 스타디움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를 매입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와 함께 공유 창고와 아파트 등을 만들 예정인데 2028년 LA 올림픽을 호재로 보고 준비 중입니다. 주택 분야는 대형사가 우위에 있는 토목이나 생산 설비 같은 분야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주택 건설은 대형 건설사들과 중소업체 간의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분야고 단지 회사별 상품의 차이, 품질 관리 방식의 차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사도 성공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지난 2016년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빠지고 사업 주도권을 미국 회사가 가져가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라크의 10만 가구 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한 대형 건설사가 공정률 40% 단계에서 손을 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인타운이 있어 연결고리를 찾기 쉬운 LA를 시험대로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좋은 위치에 백인 사람 영어 잘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팩터들,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마켓 상황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시장 진출 최종 목표는 현지화 기반 구축입니다. 해당 지역 사회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이 시각 세계인은입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산 SNS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틱톡 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틱톡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며 CEO를 몰아붙였고 미국 정부도 틱톡은 분명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틱톡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큐쇼우즈 CEO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틱톡과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Your trackers are embedded in sites across the web. TikTok surveils us all.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ble to use this as a tool to manipulate America as a whole.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추 CEO는 중국 정부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서 미국인에 의해 관리된다며 중국 공산당 연계설을 부인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 data stored on American soil by an American company overseen by American personnel. CEO의 해명에도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I find that actually preposterous. 하지만 일부 정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y ByteDance employees in China
including engineers, currently have access to U.S. data? After Project Texas is done, the answer is no. Today, there is still some data that we need to delete.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틱톡은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증거를 의회나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을 금지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너무 많아 사용 금지가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0년 1억 명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2021년 미국 인구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명 중 1명꼴로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와의 훈련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청문회에서 내년 국방 예산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에 의해 추진되는 전략 중심의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 증가한 91억 달러가 태평양 억제 구상에 쓰인다며 하와이,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9차 시위가 현지 시각 23일 250여 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 법안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한 이후 처음으로 8개 주요 노동조합이 전국에서 개최한 시위였는데요.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108만 9천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은 350만 명 이상이 길거리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엔 시리아와의 관계도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측과 관계된 소식통은 양국이 다음 달 하순에 돌아오는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에 대사관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주민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민 수가 많지 않아 한적한 농촌 마을.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마을이 외진데다 주민 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 노인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버스 운행이 2시간에 한 대꼴이라 외출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버스가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가려면 굉장히 아주 힘들고 또 추울 때나 비 올 때나 그런 데는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운행에 나선 똑버스.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입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가 달려오고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있으면 함께 타고 가는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요금은 현재 시내버스와 같고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사실 무지하게 불편했는데 이 똑버스가 생기면 뭐 정거장에서 집 앞이니까 기다렸다가 불러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 편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버스를 도입한 안산시는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가 사용법을 안내하고 7월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권보다는 외곽이 좀 더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지 노선들을 좀 더 발굴해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똑버스를 농어촌 지역 외에 산업단지 지역에도 도입해
교통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8시 피파 랭킹 17위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전술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 축구를 구사하겠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공격수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고 미드필더 이강인도 매우 재능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불어드는 찬바람에 올봄처 황사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보다는 먼지 농도가 다소 옅어졌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보다 6배가량 높게 치솟아있고요.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광주와 전북, 제주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황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다시 메말라 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8.4도, 대전은 7.7도로 어제 아침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8도, 광주와 부산,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